책이 엄청 두껍죠. 우리 오늘 다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8주 동안 다 배워야 되는데 다 나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줄까요? 기쁜 소식은 사회 숙제가 없습니다. 한국사 숙제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시험도 한국사만 보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시험은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행복의 의미와 기준을 배우고 이제 동서양의 행복에 대한 기준들을 배우게 될 건데 서양 철학부터 배울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을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가장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배우던 도덕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알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음은요? 우리는 근데 수학 말고 철학 얘기할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지 행복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행복해요.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행복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똑같을까요? 행복의 기준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인지 살펴봤더니요. 행복이라는 것은 대체로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대요. 니네 말로는 무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흐뭇한 상태를 왜 이걸 거꾸로 얘기하지? 근데 모르겠지만 어쨌든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린 어떤 것들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들 공부 왜 하세요? 대학 가려고. 대학 왜 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돈이다. 우리 자본주의의 노예들이잖아요. 자본주의의 노예의 새싹들이잖아요. 저는 자본주의의 노예고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잖아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지. 어차피 제가 번 돈은 우리 아내한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 용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일주일 용돈. 맞춰봐요. 많을 것 같죠? 니네보다 적을걸? 나 3만 원이요. 제가 얼마 버는지 아세요? 엄청 많이 벌거든요? 저는 명세서만 맨날 받아요. 돈은 딴 데로 가고요. 통장에 그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공인인증서가 저한테 없어요. 아내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만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또 고백했어 나. 자, 이렇게 돈과 같이 의식주,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적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을 객관적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돈이 많아, 누가 돈이 적어, 이런 것들은 다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꼭 행복한 건 아니겠죠. 졸업식 하셨어요? 안 했어요? 우리 아들 그 졸업식을 어제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절로 들어갔어요. 공부하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절에 보냈어요. 템플스테이 한 달짜리 보냈어요. 근데 엄마가 잠깐 쉬었다가 가야 된다고 10일만 갔다 온다고 지금 구례로 갔어요. 전남 구례로 내려갔어요. 우리 아들 오늘 가기 싫다고 내 옆자리에 앉아갖고 기차역까지 가는데 가기 싫다고 옆자리에 앉아서 인상 빡 쓰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정신적 만족감이 어떨 때 오나요? 게임 좋아해요? 발로란트? 요즘 뭐해요? 롤? 그러면? 롤도 해요? 아시죠? 롤 하면 대학 가기 힘든 거. 끊어야 돼요. 롤을 끊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정신적 만족감 같은 것도 주관적 기준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도 맞춰줘야 되지만 정신적 조건도 맞춰줘야지만 둘 다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얼만큼 행복한지 물어봤더니 행복하지 않을 때가 어떤 때인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압박이 그렇게 심하면 공부를 할 텐데 그렇지 않는데 그 다음에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 이거는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몇 시에 등원해요? 8시까지? 그리고 10시까지? 8 to 10이에요? 부담 되겠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초등학교 때의 생활계획표, 이렇게 생긴 생활계획표 말씀해 드릴까요? 네?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요. 8시까지 밥 먹고 씻어요. 그때부터 12시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밥 먹고 휴식해요. 1시까지. 그리고 5시까지 공부해요.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 노는 시간이에요. 자유시간이에요. 그런데 5시면 겨울에 어떻게 돼요? 겨울방학 때. 해 지죠? 밖에 나가봤자 친구들이 있어 없어. 우리 때는 밖에서 노는 거니까.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밖에 아무도 없어. 해가 졌으니까. 그럼 혼자서 TV를 보고 싶은데 TV도 5시 반부터 나와요. 우리 때는 그랬으니까. TV도 못 봐. 자유시간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6시부터 7시까지 밥을 먹어요. 7시부터 10시까지 공부해요. 우리 아버지가 짜준 생활계획표였어요. 방학 내내. 그 긴 겨울방학 내내. 어때요? 라떼는요? 니네도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해놓으면 대학 가기가 쉬우니까 확실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친구들과 사이가 나쁠 때도 있었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부모님과 관계가 나쁠 때,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느낄 때, 그렇네요. 이런 것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복에 대한 지표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지표가 얘네들을 외워서 문제를 풀라는 게 나오진 않은데, 이렇게 주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을 쳐놔. 인간개발 지수는 뭐냐라고 했더니, 1인당 국민소득, 평균 수명, 교육 수준 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지표가 나타내는 것은 객관적 지표일까요? 주관적 지표일까요? 이런 것들은. 돈이잖아. 이거는 나이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중졸, 고졸, 대졸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밑에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보세요. 주거, 소득, 소비, 자산, 고용, 임금, 사회복지, 건강, 교육, 문화, 그리고 여가, 가족 공동체, 시민 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잘 사는 거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 더하기 주관적 지표를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인간개발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지표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 지표라고 얘기하면 얘는 객관적과 주관적 지표가 같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객관적 만족도를 조사하는지,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만족도를 모두 조사하는지, 이것들이 이 표를 나오면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행복의 기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수돗물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수돗물 먹으면
여러분들 몸에 석회질을 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수돗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나 길거리에서 파는 얼음 음료 있죠. 그 얼음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래서 얼음 음료를 길거리에 사 먹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깨끗한 나라들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행복의 기준으로서 이런 지역적 여건에서 환경적 여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물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사막이나 열대지방에서는 물을 얻기가 힘듭니다. 특히 그 아프리카의 사막 지역 아니더라도 이 사막 지역 밑에 지방에도 물이 모자라요. 거기에서는 맨날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양동이에 머리에 양동이를 싣고 물을 기르러 다니기도 하죠. 네. 그래서 자연환경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린 얼마나 행복하게요. 그 다음에 인문환경, 지배적인 종교, 문화, 산업 등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데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데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와서 어떤 줄 알아요? 밤새 놀아도 누가 건들지 않아. 물론 주치자 아시죠? 취객들이 조금 무섭긴 하지만 우리는 되게 무서워하잖아. 근데 미국에 가면요. 여러분들 일단 해지면 나가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바운더리가 아니고 슬럼 쪽으로 넘어가지 그러면 총질당할 수도 있어.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나라에서 강도를 만나. 강도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니네 말대로 삥을 뜯겨. 삥을 뜯길 때 우리나라에서는 돈 있냐? 웃어. 아니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웃어. 야 빨리 10원에 한 대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까지 Show me the money. 이런단 말이야. 총 대고 그러면 없다 그러면 진짜 쏴. 그래서 갖고 다니라고 그래 돈을. 진짜로 $10 정도 갖고 다니라고 얘기해. 강도한테 주라고. 그럼 보내주거든. 잘 알아도.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야.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이탈리아에서 어떠냐면 일단 우리 때는 삼각대잖아. 핸드폰이 아니고 이거 혼자서 삼각대 놓고 사진 찍지 말래. 왜 그런지 알아? 이렇게 타이머를 눌러놓고 없어져. 그런데 그 다음에 강도를 만나면 가이드가 그랬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강도를 만나면 말이 안 통하잖아. 영어도 잘 모르는데 이탈리아를 어떻게 알아? 잘 모르잖아. 그러면 이러고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강도가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쪽지를 하나 꺼내. 이렇게 자주 오시는 관광객들 언어로 돈 내놔라고 써 있어. 진짜야. 그거 그렇대. 우리나라 어때? 되게 치안이 잘 돼 있어. 24시간 동안 놀 수 있는 나라도 별로 안 된다? 우리 형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스위스에서 7시가 됐는데 뭐를 사러 나갔어. 암흑이야, 암흑. 다 문 닫아. 그냥 파티하는 집안 몇 군데만 불이 켜져 있어. 밤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인문환경 같은 것들, 종교도 있겠지만 그런 치안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환경적 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여건을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60년대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대요. 보릿고개가 뭔지 아시죠? 잘 몰라요? 이모작은 아세요? 이모작이 뭐야? 이기작과 이모작의 차이 뭐야? 나중에 배울 건데. 이기작은 같은 작물을 1년에 2번 하는 거고, 이모작은 다른 작물들을 2번 농사를 짓는 거야. 근데 가을에 추수를 하면 그 추수한 쌀이 봄이 되면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봄까지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곡식을 키우는데 그게 뭐냐면 보리야. 근데 보리를 추수하기 전 딱 한 달, 그때가 가장 배고플 때야.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보릿고개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불쌍해. 니네 알아? 니네 고사리 좋아하니? 앞으로 안 먹지, 참. 고사리 같은 경우에 독초예요. 먹으면 죽는 건 아니지만 먹으면 마비가 와.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따서 삶아요. 말려요. 다시 불려갖고 먹는 게 고사리 무침이에요. 원래 고사리는 초록색이에요. 갈색이 아니라. 말려서 갈색이 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전에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수렵과 채집을 되게 좋아해요. 먹는 것만. 저는 바닷가에 들어가는 거 해수욕하러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모래 묻는데 왜 들어가? 귀찮게. 그런데 뭘 잡으러는 들어가요. 물질을 하러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짓을 내가 자꾸 하니까 엄마가 캘 때 옆에서 아무 뿌리나 캐갖고 이렇게 주니까 독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고사리를 이렇게 뚝 따더니 이거 고사리인데 혀에 한번 대볼래? 먹지는 마. 그리고 혀에 이렇게 즙이 나올 거니 됐어요. 혀가 안 움직여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먹을 게 없었을 거야. 독초도 이렇게 삶아서 말려서 다시 삶아갖고 먹는 이러한 민족이잖아. 경제적 여건이 빈곤하다 보면 삶이 어떤 것들이 행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병 없고 의식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지역이라고 해도 모두 다 행복하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야, 돈만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문제점이 뭐야? 소득 불평등이죠.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득 불평등이 해결된 복지국가, 이런 삶의 증진, 삶의 질의 증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정치적 여건은 말하기 싫은데 정치 얘기했다가 지읒되는데 지금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여기는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줄 알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근데 저 빨간색이요. 저 파란색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알겠어? 사회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적 여건은 어떤가요? 안정적인가요? 이번에 빨간색 당이 또 당명을 바꾼대요. 10년 동안 5번 바꿨어요. 당명을. 빨간색 당이. 또 한 번 또 바꾼다네요. 뭘로 바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 정치적 여건이 갈등을 겪으면 평화나 정치적 안정을 중시하는 곳이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곳에서는 정치적 자유를 중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해? 태극기도 들고 촛불도 들고, 난 둘 다 얘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만할래. 난 불안해.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 선사시대, 우리 저번 시간에 한국사를 배웠는데,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나운 인순을 피하고, 내가 먹잇감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연재해를 피하고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선사시대에는 내가 노력한다고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줄쳐보자. 우연적 획득 가능성을 바탕으로 행복의 기준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다가 신봤다. 여기서 신봤다는 산삼을 개는 게 아니겠죠. 먹을 거를 발견을 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우연히 가다가 돌을 이렇게 뻥 찼는데 그 지나가던 동물이 맞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동물이 맞고 쓰러졌어. 그래서 걔를 잡아갔어. 아, 오늘 나는 배불리 먹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선사시대에는 이런 우연적 획득 가능성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야. 오늘은 나가면 뭘 잡을 수 있을까? 마치 낚시와 같은 거죠. 요즘에 내가 아들한테,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갈 시간은 없는데 어복을 다 뺏긴 것 같아. 우리 아들은 던져주면 잡거든. 나는 계속 이래도 안 잡혀. 실력은 내가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잡혀. 이상해. 그게 우연적 획득 아닐까? 내가 실력이 없는 거. 자, 그 다음 고대. 자,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서양 사회를 좀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 이따가 서양 철학을 배울 때 이 헬레니즘 시대를 좀 얘기를 할 거야. 고대 사회에서는 철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지혜와 덕, 이따가 텔레스의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스 시대에는. 헬레니즘 시대에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학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행복의 기준을 말할 거예요. 힌트를 하나 주면요.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이성이라는 거야. 이성. 이성이라는 말을 가장 강조하니까 그것들을 한번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헬레니즘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잖아. 오! 우등생인데? 완전? 자, 헬레니즘 시대는요. 헬레니즘 시대는 어떠한 시대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던 시대예요. 동양과 서양의 영토를 모두 가졌기 때문에 동양의 문화와 더하기 서양 문화가 결합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내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는 대제국을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쟁이 나타나게 됐고 이 혼란이라는 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어. 혼란할 때일수록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국에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봤죠. 그 춘추 전국시대에 누가 등장해? 공자왈, 맹자왈이 등장을 해. 왜 등장을 하는지 알아? 각각의 나라의 군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군주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철학이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 맹자가 이런 걸 얘기해. 경제를 살려야지만, 그러니까 먹을 걸 줘야지만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맹자의 철학은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나라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처럼, 얘네는 이따가 알려줄게요. 네, 그런 것들처럼 철학이 혼란하던 시대에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세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썰이 나오니까 조금만 참아보자. 알겠죠? 오늘은 이따가 중용에 대해서 배우면서 학교 들어가자마자 CC 사긴서를 해줄 거예요. CC가 뭐예요? CC 뜻이 뭐예요? CC. 캠퍼스 커플. 부모님들 중에도 캠퍼스 커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근데 캠퍼스 커플을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니던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얘기해줬어요? 씨발놈, 씨발년. 내가 그러진 않았어. 내가 CC였는데 내가 그렇겠어? 나는 캠퍼스 커플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변에서 지네만 연인이랑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가 그러지 않아. 나는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내가 욕한 건 아니야. 자, 그러면 중세 시대로 넘어올게요. 서양 사회의 중세는 어떤 사회였을까요? 신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세 사회는 신에 의한 사회야. 그리고 이때 우리는 뒤쪽에 나오겠지만 오늘은 배우지 않을 거야. 오늘은 배우지 않을 건데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학교의 학습지를 통해서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 이걸 깊이 있게 제가 그 뒤에 좀 넘겨봐요. 혹시 몰라갖고 그 이론들 봐봐. 읽어보면 뒤에 넘겨보고 읽어보면 뭔 소리인지 모를 거야. 학교에서 어디까지 내나 내가 본 거야. 그랬더니 제일 깊이 낸 애들이 낸 애들 아니고 낸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내셨어. 그래갖고 혹시 몰라서 니네가 나랑 내신을 안 하게 될 것들을 대비해서 거기다 넣어놨어. 넣어놓고 혹시 여기까지 깊이 들어가면 그거 읽어보면서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심화 자료라고 넣어놨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배운 것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신이 나오면 중세고 중세가 나오면 토마스 아퀴나스 요 정도만 보시면 돼. 자, 근대 사회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확보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근대 사회는 시민사회 이후의 시대들을 근대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시대에는 뭘 열망했을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민권,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준이 무엇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기본권들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산업혁명으로 인한 풍요로움, 물질적 풍요를 그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왔던 것이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리라는 말이 뭐냐면 공이라는 말은 모두를 뜻하기도 하고요. 사회를 뜻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저번 주에 우리 트롤리 딜레마라는 것을 배웠었죠. 5명 죽일 거야? 1명 죽일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었어. 그랬더니 5명을 죽이지 않고 1명을 죽일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왜 1명을 죽일까요? 라고 했더니 공동체주의, 공리주의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기억나세요? 내 설명 안 했어? 트롤리 딜레마 설명하지 않았어? 했죠. 자, 그래서 이 공리라는 것은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하지만 소수의 이익을 희생시켜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되죠. 이 부분들도 벤담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세히 배우게 될 거니까 그 점들 볼게요. 자, 현대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현대사회를 한번 살펴볼 거야.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독립에 대한 것들을 주장을 했겠죠. 많은 독립투사들이 싸웠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났더니 이제 산업화 시대가 와요.
산업화 시대가 오면서 그 시대에는 박정희 정권, 그 다음에 그 전두환 정권, 군사 독재가 있었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가 이토 히로부미가 죽은 날과 박정희가 죽은 날이 같다는 거 말해드렸나요? 해줬어? 안 해줬어?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입니다. 1979년, 그러니까 70년 후에 10월 26일 날 김재규라는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시해합니다. 둘 다 한 사람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략의 원인이었고요. 박정희는 말하면 또 이것도 어쨌든 군사적 독재를 했다는 것은 정확한 거니까 독재의 끝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민주주의,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주주의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자아실현 욕구가 커지게 되면서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이 중시되는 보시면 되고요. 자, 몇 쪽으로 갈 거냐면 50쪽으로 갈 거예요. 50쪽. 필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다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필기하고 설명하고 줄 긋는 걸로 할게요. 네. 필기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행복에 관한 서양의 관점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행복에 관한 서양의 관점, 제일 먼저 볼 게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의 행복에 대한 서양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에피쿠로스와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건데 얘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칸트와 벤담에 대한 근대의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죠.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세 명을 찝어라 라고 얘기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뻥이야.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 윤리교육을 오염시킨 얘기들이에요. 우리 예전에 1970년대에 유신헌법이라고 있었죠.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유신헌법. 그러니까 오직류 새로운 신이거든요. 오직 새로운 헌법만 있는 거야. 내가 말하면 다 법이야.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도덕교과서에 실린 얘기뿐이야. 원래 소크라테스가 갇혀있던 그 감옥 안에 낙서래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책을 쓰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를 사랑했던 플라톤이 그 내용들을 정리한 것 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정리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플라토닉 러브라고 들어봤어요? 너무 어려서 잘 모르나? 정신적 사랑? 모쏠들 이거 어떡하지? 다 모쏠이냐?
플라토닉 러브도 모르게? 정신적 사랑이란 뜻이야. 그 뜻을 깊게 들어가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사랑,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처음 생기게 된 거예요. 무슨 사랑이라고? 정신적 사랑이야. 니네 지금 이상한 거 생각하고 있지, 지금. 그거 아니고 정신적 사랑이라고. 물론 그 시대에 동성연애가 유행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플라톤의 제자가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했어요. 행복의 의미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물건은 모두 다 목적이 있대요. 목적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한대요. 모든 만물은 목적이 존재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목적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적론. 봐봐. 분필은 뭐 하려고 있어? 칠판에 판서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커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을 각성시켜서 일을 시키기 위한 것들로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정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즐겁게 수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겠죠. 모든 만물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목적은 뭘까요?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 추구라는 거예요. 행복 추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이 그게 돈이라고 할지라도 돈도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 물질적 기준으로서 행복 추구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행복을 찾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서양 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성. 그래요. 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은 탁월한 기능인 이성을 지닌 존재야. 이성이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어떤 것들이냐면 사물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이해하는 능력들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물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능력들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행복을 찾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성이라는 놈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말하냐? 이성은 다른 말로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덕. 자,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야? 덕이라는 말이야. 덕. 제시문에서
만약에 덕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리스토텔레스 딱 쓰는 거야. 목적론 딱 쓰는 거야. 너무 힘들어? 아리스토텔레스까지만 할게. 그리고 쉬었다 갈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니네 오늘 뭐 했는데 힘들어? 오전에 뭐 했어? 자습? 밥 먹고 와갖고 힘들구나. 졸려, 빨리 과자. 저희 과자 좀 조금만 주세요. 이 친구 아이셔 그런 거 주세요. 강제로 먹일 겁니다. 아이셔. 조는 사람 아이셔 빨리 뒤에 가서 아이셔 찾아 빨리. 거기서 가방 아이 참 내가 가야 해. 응? 가까우니까 싫어? 야, 너는 맛없는 것만 갔네? 어쨌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먹어요. 안 갖다 줘서 삐졌어요? 아씨. 자, 삐지지 마요. 야, 들어왔을 때 갖고 가. 저거 떨어지면 또 사다 줄게. 그리고, 공약. 여기 있는 친구들이 숙제를 다 해오고, 90% 이상의 시험을 맞춘다. 만점이라고 안 그랬어. 90%라고 했어. 맞춘다. 그 다음 주에 음료수 쏠게요. 어때? 할만해? 오늘도? 오늘은 아닐 것 같은데? 조교쌤 아니죠, 오늘? 봐요. 바로 아닐 거라는 건 난 알아. 공부를 조금 더 해오셔야 돼. 내가 문제를 바꾸냐, 뭐를 바꾸냐? 숙제에서 문제 그대로 내는데, 그럼 외워라도 오시라고, 그게 답이라고, 이렇게. 너무 늦게 풀던데? 응? 이제 요령을 알았잖아. 알았어. 원래 뚱캔 음료수를 사주거든? 뚱캔 음료수를 사주는데, 뚱캔 음료수 말고, 자, 메가커피 쏠게. 여기서 오더 누르고 해줄게. 공부해. 공부하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아이셔가 효과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이성의 기능, 이성이라는 건 덕이래요. 덕에다가 하트 뿅뿅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야. 사랑하자는 얘기야. 어차피 별표할 거는 나는 알지만 하트 뿅뿅을 합시다. 자, 덕에는 어떤 덕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지성적인 덕이 있어. 그리고 품성적인 덕이 존재해. 지성적 덕과 품성적인 덕. 머리와 마음이라는 뜻이겠지. 머릿속에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품성적, 마음에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중요한 말이다.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해야 돼.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와. 중용. 아리스토텔레스 덕.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아리스토텔레스 덕.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꼭 알아야 돼, 이거. 앞에 거 몰라도 돼. 앞에 거는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썰만 계속 풀었잖아. 잘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더라도 니네가 맞출 수 있어, 없어?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못 맞춘단 말이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덕,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 덕, 중용, 덕, 중용 외워야 된다고. 외울 것 같은데? 응? 왜 내가 아이셔를 먹은 것 같지? 자, 덕과 중용이 되게 중요해요.
지성적인 덕은 지혜로운 거고요. 머릿속이 지혜롭게 중용의 반복적 실천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중용이라는 말은 뭐냐면 적절함을 얘기하는 거야. 적절함을 얘기하는 거야. 얘는 산술적 의미가 아니야. 의미가 아니야. 산술적 의미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이 중용이라는 게 중간이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런 거 봐봐. 1, 2, 3의 중간은 어디야? 2네요?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같네? 평균이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산술적 의미. 그때그때 달라요. 중용이라는 것은 악덕과 악덕 사이에 있는 거야. 나쁜 덕이란 뜻이겠지, 악덕. 아까 중용이 뭐야? 덕이라고 얘기했잖아. 악덕과 악덕의 사이에 있는 게 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용을 추구하지 않으면 불행해질 수 있어. 중용이 너무 과하면 만용이 될 수 있어. 니네 나중에 술 먹을 거잖아. 안 먹을 거라고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내 애들을 보면 저는 술 절대 안 마실 거예요. 그런데 꽐라돼갖고 나한테 전화하는 애도 있어. 제자 중에. 선생님 술 사주세요. 내가 너무 애들이랑 친하니까, 재수생들과 친하니까 재수 끝나고 나서 전화가 와. 막 왁자지껄해. 지네들끼리 쫑파티 하고 있는 거야, 재수생들끼리. 그리고 나한테 전화했고, 선생님 빨리 나와요. 근데 우리 집에서 막 60km고 막 그래. 영통에서 우리 집에 있는데 영통에 전화했고 빨리 나오래. 기다린대. 뭐 이런, 선생님한테 꽐라돼갖고 전화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적당히 해야지. 그렇다고 연락 안 하면 내가 서운하겠지. 이런 것들이야. 선생님이 썰 하나 해줄게. 뭐냐면 선생님이 중용을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는 CC를 사귀긴 했어요. 자, 봐봐. 제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OT를 안 갔거든요. OT를 안 갔어. OT. 그래서 갔더니 아무도 몰라. 친구들은 막 모여갖고 이렇게 같이 또래 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싸야. 그냥 신입생 환영회를 한대.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신입생 환영회 가니까 너무 이쁜 내 동기생이 있는 거야.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입생 환영회 중에 뭐가 있냐면 동기사랑 나라사랑 게임이 있어. 냉면 사발에 소주를 부어. 딱 우리 냉면 사발의 과학적인 것들이 뭔지 알아? 소주 2병이 딱 들어가. 찰랑찰랑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렬로 동기들이 쫙 서. 그리고 조금씩 마시는 거야. 마지막 친구는 이걸 비우고 머리에 써야 돼. 이게 사발식이라는 거거든.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동기사랑 나라사랑 게임이라는 거는 이미 좀 듣고 왔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첫 번째 딱 섰어. 이렇게. 멍청한 거지. 생각을 한번 해봐. 나는 첫 번째 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작이 저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멍청하게 뭐냐면 중간에 이 끝과 이 끝만 안 쓰면 다 되는 건데 내가 먼저 가서 여기 썼으니까 졸라 멍청한 거잖아. 내가 시작이면 괜찮은데 끝이면 결국에 끝이었어. 원래 한국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 잘못 생각한 거야? 내 왼손잡이나 잘못 생각한 거야? 응. 근데 이 동기 새끼들이 동기가 아니야. 나한테 절반 남겨갖고 보냈어. 야,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3명 정도 빠졌으니까, 우리 동기 중에 3명 정도 빠졌으니까 50명 중에 47명, 나 빼고 46명 입만 된 거지. 절반이야. 그냥 이거 쏟아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더 아싸가 될 것 같아서 마셨어. 그때 소주, 지금 소주는 한 16도, 17도 되거든요. 그때 소주는 25도였어요. 알깔깔하니까 이제 용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이 중용은 다른 말로 용기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거기까지였어야 됐어. 그런데 그 친구가 아른아른 거리는데 선배들이, 남자 선배들 5명이 그 친구를 둘러싸고 같이 술을 먹고 있는 거야. 못 보겠는 거지. 그래서 내가 테이블을 치면서 일어났어. 그랬더니 뭐야? 그러길래 선배님들 할 말이 있습니다. 아유 부끄러워. 말이 안 나오네. 너무 부끄러워. 그 다음 얘기들이 뭐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지. 근데 내가 그때 머리가 노란색이었어.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어. 이상 그렇게 지으면 안 되지. 우리 때 유행했으니까 그러고 다녔겠지. 니네도 유행하면 그러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사진 찍어 보여줬어? 멜빵 바지 입은 사진 보여줘? 아, 시골집에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 부끄러워서 스캔 한번 떠올게. 시골 가면 어디? 선배, 그러니까 저 새끼 뭐야? 옷차림이 왜 이래? 막 그러고 귀걸이는 뭐야? 그때는 되게 보수적이라. 얼마나 보수적이었냐면 그 아이돌의 조상들 있지. H.O.T라고 문희준 씨. 그분이 가요톱10에 96년도, 나 9학번인데 96년도야. 시간이 흘렀어. 머리 노랗게 하고 출연을 했어. 방송정지 6개월. 그런 시대였어. 근데 내가 머리 노랗고 귀걸이를 하고 멜빵바지를 입고 있고 이름도 정정이야. 옆에 야, 정정, 야, 이름 정정이, 야 빨리 말하고 앉아. 그러길래 나 부끄러워서 못 얘기하겠는데. 조글쌤 놀리면 안 돼요. 이 얘기 듣고. 선배님들 제가 제 찍었습니다. 용기야? 술 먹고 만용을 부린 거지. 덕이야? 악덕이지. 알겠어?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선배 중에 한 명이 오래 여기 앉으래. 그 친구 옆에 앉으래. 그러더니 나한테 물어보더라. 야, 너는 얘를 처음 봤는데 좋아? 그러길래 내가 되게 당돌하게, 선배들도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드니까 여기 앉아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도. 그랬더니 이 새끼 봐라. 그러더니 야, 한잔해. 입학을 축하한다. 그런데 이 선배 한 명, 이 선배가 따라주고 짠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선배가 야, 한잔해. 그러면서 이 선배가 5잔 연달아서 마시고 조금 더 알딸딸해졌어. 치사량까지 오기 시작을 해. 그런데 이 친구한테도 너도 동기니까 한잔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서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얘한테 줘요? 내가 할게요. 그랬더니 오 죽어봐. 그러면서 막 한잔해. 그랬어. 그러니까 나중에 필름이 끊겼어. 근데 기억나는 말은 하나 있어.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나 너한테 너 좋아라고 얘기한 것 같아. 다음날 됐어. 숙취가 가시지 않았어. 어떻게 집에 갔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우리 때는 수강시청을 OMR 카드로 했단 말이야. 인터넷 없던 시대잖아. 니네 아빠 엄마한테 물어봐. OMR 카드 했어. 그것도 과학적인 거야. 손으로 써서 내는 데도 있었어. OMR 카드로 막 하고 나서 갔는데 이 강의실 배정이 잘못돼갖고 뒤에 애들이 서 있었어. 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야 어제 걔야 걔 찍었어 걔야 막 이런 말이 막 들려. 안 들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앞에를 봤더니 자리가 하나가 비어있어. 다 꽉 차 있는데. 근데 그 비어있는 자리에 그 친구가 앉아있는 거야. 어제 찍었어. 그 친구가, 이쁜 애가 앉아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걔가 뒤를 돌더니 정아, 이리 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야, 내가 나타났어. 그러는 거야. 그때 애들이 오 막 그러는 거 그래 가서 앉았어. 앉아서 미안해. 어제는 너무 나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라고 얘기했어. 내가 나중에 밥 살게 그랬더니 오늘 사 그러더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점심때 갔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떡할 건데 이제. 그래서 CC가 됐어요. 네. 준용이 뭐라고? 용기라고, 용기. 실수 아니야, 준용은? 어? 용기야, 용기. 용기인데, 용기가 과하면 어떻게 돼? 만용이 되는 거지.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대학 가서 CC는 몰래 사귀는 거야. 아니면 학교를 옮겨야 돼. 사귈 수가 없어. 그 다음 스텝이 없다고. 얘랑 헤어지면. 얘랑 만났었는데 누가 나 만나주겠어? 요즘엔 그런 노래도 있더라, 야. CC에 관련된 노래도 있더라. 한번, 들어봐. 사팔인가 뭐 이런, 그런 노래도 있더라. 어쨌든. 응? 그래. CC는 몰래 사귀는 거야. 너 꼰대가 알려주는 거야, 아니네. 사회생활 알려주는 거야. 사회 시간에 사회만 배우면 재미없잖아. 사회생활을 배워야지. 자, 그러면, 이 중용이라는 것이 곧 뭐가 된다고? 덕이 되는 거야, 덕.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덕이 되는 거야. 오케이. 할 수 있어.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쉬었다가 또 시작할게.